제일부 송악의 아들 운명을 만나다. 바다를 지배한 호족 집안에서 태어난 한 소년. 그는 어떻게 천하를 꿈꾸게 되었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부터 10번에 걸쳐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바로 왕건입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918년부터 936년까지 불과 18년 만에 분열된 한반도를 하나로 통일한 인물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왕건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 그저 고려를 세운 왕 정도로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 사람의 이야기는 상상 이상으로 드라마틱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왕족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송악, 지금의 개성에서 해상무역으로 부를 쌓은 호족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궁예라는 폭군을 몰아내고 후백제의 견훤을 굴복시키고 신라까지 평화롭게 합병하며 천하를 통일했을까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왕건이라는 한 인간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후삼국 시대, 혼란의 시작. 먼저 당시 시대 배경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9세기 말, 신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엉망이 되었고 지방에서는 세금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도적대가 횡행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호족들입니다. 지방 곳곳에서 스스로 무장하고 세력을 키운 지방 유지들이죠. 이들은 신라 왕실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독립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두 명의 인물이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는 견훤, 전라도 지역을 장악하고 후백제를 세운 인물입니다. 신라 왕실에 대한 원한이 깊었던 그는 신라를 무너뜨리겠다고 공공연히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 궁예, 신라 왕족 출신이지만 버림받고 자란 비운의 인물이었죠. 그는 철원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며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나중에는 국호를 맞은 또 태봉으로 바꾸며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왕건은 바로 이 궁예의 부하였습니다. 송악호족의 아들 왕건. 왕건은 877년 지금의 개성인 송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왕룡은 송악 지역의 유력한 호족이었습니다. 바닷길을 통해 중국과 무역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죠. 쌀, 소금, 철기, 비단 등을 거래했고 당시로서는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왕건의 할아버지 작제건은 더욱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작제건은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을 정도로 용맹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건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무력이 뛰어났다는 뜻이겠죠. 왕건은 이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타기, 활쏘기, 칼쓰기를 배웠고 아버지를 따라 무역선을 타고 바다를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힘없는 나라는 무너진다.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왕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궁예와의 만남. 왕건이 20살 무렵, 그러니까 896년경입니다. 당시 궁예는 철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궁예는 백성들에게 신라는 부패했다. 우리가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송악 지역도 궁예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건의 아버지 왕룡은 고민했습니다. 궁예에게 복속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하지만 왕룡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세력이 약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그는 아들 왕건을 궁예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아, 저 사람 밑에서 배워라. 그리고 언젠가 네가 천하를 얻을 기회가 온다면 그때 움직여라. 당시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저는 왕룡이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왕건은 그렇게 궁예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궁예 밑에서의 성장. 왕건은 궁예 밑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공은 900년 충청도 일대를 장악하는 전투에서 세웠습니다. 왕건은 기병을 이끌고 적진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단숨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궁예는 왕건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임무를 맡겼습니다. 903년 왕건은 나주 지역을 공략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나주는 당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전라도와 충청도를 잇는 요충지였고 무엇보다 바닷길의 중심이었죠. 나주를 장악하면 후백제를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왕건은 수군을 이끌고 나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왕건은 무력만으로 나주를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지 호족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약탈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러 왔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이런 식의 설득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호족들이 왕건의 편에 섰습니다. 왕건은 전투 한 번 크게 치르지 않고도 나주를 장악했습니다. 궁예는 기뻐했습니다. 왕건, 그대는 진정한 장군이요. 왕건은 이후에도 계속 승리를 거뒀습니다. 진도, 강진, 해남 등 서남의 지역을 차례로 평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왕건은 자신만의 세력 기반을 다져갔습니다. 현지 호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왕건은 생애 동안 29명의 부인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략 결혼입니다. 각 지역의 유력 호족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왕건은 전국적인 인맥을 구축한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고려를 건국하고 천하를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궁예의 변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궁예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904년 궁예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칭했습니다. 불교식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백성들도 궁예를 따랐습니다.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궁예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913년 궁예는 관심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며 신하들을 불러놓고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하려 했지? 아닙니다, 전하. 거짓말 마라. 내가 다 안다. 그러고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무도 궁예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915년 궁예는 자신의 부인과 두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들이 나를 배신하려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쯤 되자 신하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모두 죽는다. 누군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왕건에게로 향했습니다. 918년 6월 역사적인 쿠데타.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왕건은 처음에는 쿠데타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인 고려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유, 배연경, 신순겸, 복지겸 등이 왕건에게 찾아와 말했다. 전하궁예가 미쳤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합니다. 장군께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왕건은 고민했을 겁니다. 궁예는 자신을 발탁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를 배신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하지만 신하들의 설득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이건 구국입니다. 장군께서 나서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918년 6월 어느 날 새벽, 왕건과 신하들은 움직였습니다. 궁예는 그날도 평소처럼 궁궐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궁궐로 들이닥쳤습니다. 궁예, 나오시오. 궁예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짓이냐? 전하는 더 이상 왕이 아니십니다. 궁예는 도망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궁예는 평민옷으로 갈아입고 궁궐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렸죠. 그의 최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은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다고 하고 어떤 기록은 산속에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건
궁예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고려의 탄생. 918년 6월, 왕건은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정했습니다. 왜 고려였을까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신라의 연장선이 아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계자다. 이런 메시지를 담았던 거죠. 왕건은 즉위하자마자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첫째, 민생 안정이었습니다. 왕건은 세금을 낮추고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줬습니다. 궁예 시절 억압받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둘째, 호족 포섭이었습니다. 왕건은 각 지역 호족들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많은 호족들이 왕건의 편에 섰습니다. 셋째, 불교 진흥이었습니다. 왕건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에 절을 세우고 승려들을 우대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백제의 견훤이었습니다. 견훤과의 대결. 견훤은 왕건의 즉위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궁예의 부하 주제에 왕이 되었다고? 우습군. 견훤은 자신이 더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힘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왕건은 쿠데타로 왕이 되었으니까요. 920년 견훤은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충청도, 경기도 일대를 공격했고 왕건의 영토를 위협했습니다. 왕건은 맞서 싸웠지만 초반에는 고전했습니다. 특히 927년의 공산 전투는 왕건에게 치명적인 패배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7년 가을, 왕건은 군사를 이끌고 공산, 지금의 대구 팔공산 근처로 향했습니다. 견훤의 군대와 맞붙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견훤은 한 수 위였습니다. 견훤은 복병을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왕건의 군대가 산속으로 들어오자 사방에서 공격했습니다. 왕건의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왕건의 친위대 장군들이 하나둘 전사했습니다. 신순겸, 김낙 등 왕건의 측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신순겸은 왕건의 갑옷을 입고 적진으로 돌진해 왕건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줬다고 합니다. 전하, 살아야 합니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신순겸은 그렇게 전사했습니다. 왕건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은 컸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충신들을 잃었다. 왕건은 이 패배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반격의 서막. 하지만 왕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정면 대결로는 견훤을 이길 수 없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왕건이 선택한 방법은 외교였습니다. 첫째, 신라와의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사실상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왕족들은 권력 다툼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죠. 왕건은 신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고려는 신라를 침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보호하겠습니다. 신라 조정은 안도했습니다. 둘째, 호족들에 대한 포섭을 강화했습니다. 왕건은 각 지역을 순회하며 호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신의 백성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호족들은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우리를 생각한다. 셋째, 경제력 강화였습니다. 왕건은 송악, 지금의 개성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5대 십국 시대의 여러 나라들과 교역했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돈으로 군대를 정비하고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서서히 형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930년대 대반격의 시작. 930년 왕건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고창, 지금의 안동 지역을 장악했고 이어서 충청도 일대를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견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왕건이 이렇게 빨리 회복했단 말인가? 더 큰 문제는 왕건의 군대가 신라에
후백제 내부에서 생겼습니다. 견훤의 아들들이 서로 왕위를 놓고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935년 견훤은 자신의 넷째 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남 신검이 반발했습니다. 아버지, 왕위는 장남인 제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견훤은 거절했고 신검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견훤은 아들에게 유폐되었고 후백제는 내전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견훤이 왕건에게 투항한 겁니다. 견훤의 선택. 935년 6월 견훤은 간신히 탈출해 고려로 왔습니다. 왕건은 견훤을 궁궐로 맞아들였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왕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견훤은 이제 늙은 호랑이일 뿐이다. 그보다 중요한 건 백성들에게 보여줄 모습이다. 왕건은 견훤을 상부장군의 자리에 앉히고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왕건은 원수까지 용서하는구나. 저 사람은 진정한 성군이다. 왕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후삼국 통일의 완성. 935년 11월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했습니다. 왕건은 경순왕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그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신라 왕족들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후백제였습니다. 936년 9월 왕건은 대군을 이끌고 후백제로 진격했습니다. 1-2천, 지금의 구미 인근에서 마지막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왕건의 군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후백제군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신검은 항복했습니다. 936년 10월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불과 1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왕건이 남긴 것. 왕건은 943년까지 고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즉위 직후부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무엇보다 호족연합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의 호족들에게 자치권을 주고 대신 고려 왕실에 충성하도록 만들었죠. 또한 불교를 국교로 삼았지만 다른 종교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왕건은 임종 직전 후대 왕들에게 훈요식조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를 섬기되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라. 백성을 사랑하라. 공신들의 자손을 돌보라. 943년 왕건은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운 고려는 이후 47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왕건의 일생 중 첫 번째 장, 그의 출생부터 고려 건국, 그리고 통일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건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의 29명의 부인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가 후대에 남긴 유산은 무엇이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